나경원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과 전격 오찬 회동을 갖고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며 사실상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중간지대에 있던 나 전 의원이 김기현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전대구도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한편 이재명 대표가 위례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추가 조사를 위해서 이틀 뒤죠. 10일 오전에 검찰에 재출석하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 모시고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현 의원이 삼고초려하면서 연대에 공을 들여온 나경원 전 의원과 전격 오찬 회동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 전 의원이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라면서 사실상 김 의원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어제 있었던 양측의 발언 함께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여러 가지 많은 논의를 하겠다고 하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 대표님이 우리 당에 대한 애정,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같이 공조할 일이 많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인식을 같이 공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굉장히 당의 모습, 또 전당대회 모습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있으십니다. 결국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고 국정 운영이 성공되고 또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연대 성사됐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종의 느슨한 연대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네. 당협위원장이 지금 현행 당규상 지금 직접적인 지지선언,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이라든가 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마 이제 표현을 좀 정제해서 저렇게 이제 애둘러 표현한 것 같은데, 어쨌든 김기현 의원이 이제 사실 삼고초려의 모습을 계속 비췄잖아요. 예. 자택도 찾아가고 강릉까지 찾아가서 만나고 이런 모습들, 이게 삼고초려의 모습들의 어떤 그 나 전 의원이 최소한의 저는 성의를 표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부터 이제 물론 이제 그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6천 명 여론조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1차 컷오프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어저께 나를 택한 것은 오늘 내일 이제 여론조사가 이제 실시될 텐데 지지층에 보내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신호가 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어저께 전격 회동이 성사된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특히 이제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김기현 의원과의 저렇게 만남과 그 어떤 입장 발표를 통해서 네. 최소한 안철수 의원과의 연대는 없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또 보낸 셈이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어떤 느슨한 연대라는 측면은 이제 강조된 것이 있고, 과연 이것이 근데 당원들에게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러니까 나 전 의원의 지지층이 그동안의 여론조사를 놓고 보면은 상당 부분 안철수 의원에게로 이동했다, 이런 분석들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럼 저렇게 이제 나경원 의원이 사실상 중립에서 벗어나서 김기현 의원과의 저렇게 연대를 시사한 만큼 저 신호와 메시지가 나 전 의원을 좋아했던 그 지지층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구체적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 내일 실시되는 여론조사에서 일부 우리가 좀 가늠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그 조사 결과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걸 본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동했는지 이걸 좀 가늠할 수가 있어 보여서 어저께 적시에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은 여론조사 앞두고 적시에 나경원 의원에 대한 상고철회가 공을 들인 게 빛을 발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과연 이것이 어떤 효과를 낼지, 당원들 어쨌든 지금 80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당원들이기 네. 때문에 어떤 효과를 낼지는 저는 오늘 낼 여론조사도 그렇지만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느슨한 연대가 성사됐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연대라면 연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앞서 이제 두 사람이 기자들 앞에 섰을 때 그 표정 보셨잖아요. 한 사람은 겸연쩍고 다른 한 사람은 불만족스럽고.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나경원 전 의원이 화끈하게 뭔가 도와준다는 메시지를 내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메시지까지는 받지 못했잖아요. 결국은 함께 기자회견에 섰다는 것만으로도 암묵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 정도에 만족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일 것 같고요. 예. 나경원 전 의원의 경우에는 불과 보름도 안 됐잖아요. 전당대회에서 더 이상 할 일은 없다, 할 역할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 얘기를 잉크도 마르기 전에 지금 뒤바꿔야 되는 상황이 왔기 때문에 최소한 그건 좀 피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반운이라고 하는 딱지는 좀 떼고 싶었던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굳이 효과의 측면으로 얘기를 하자면 예. 우리 땅 따먹기랑 좀 비슷하잖아요, 정치라는 게. 네. 그러니까 상대편이 먹을 땅을 더 이상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 그리고 내가 가져가야 될 땅을 최대한 넓히는 방법,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김기현 후보의 경우에는 나경원 전 의원이라고 하는 변수를 좀 없애면서
결국은 안철수 후보의 어떤 지지율 상승세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효과를 좀 기대했던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뭐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 전 의원이 만약에 안철수 후보 쪽으로 뭔가 기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고 할 경우에는 진짜 악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걸 좀 차단하는 효과를 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결국은 이제 윤심을 얻은 후보라고 하는 그건 뭐 확고하게 지금 바뀌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당내에서 뭔가 의구심을 갖고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을 좀 불식시키는 데는 일정하게 역할을 할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 전 의원을 통해 가지고 지지율이 뭔가 크게 요동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을 밟아나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제 언론이나 많은 매체에서는 저 표정 하나하나 그리고 발언에서 사실상 지지 선언이다라고 인터뷰에서 말한 김기현 의원의 이 사실상의 뜻은 뭔가 이렇게 하나하나 조금 세세하게 보는 상황인데 원래 어떤 특별한 이번 전당대회에서 나의 공간이 없다라고 표명했던 나경원 전 의원이 왜 이렇게 같이 서서 그렇게 기자들 앞에서 말까지 하게 됐을까? 그 배경이 뭘까에 대해서 많은 추측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어쨌든 전 그 일종의 그 당내 무언의 압박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에게 이제 50여 명의 의원들이 초선 의원들이 이제 연판장을 돌리면서 말하자면 공동성명서 내지 않았습니까? 출마하지 말라고. 근데 그런 의원들까지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강릉까지 찾아가서 뭐 좀 왜곡된 측면이 있다, 좀 오해 소지가 일단 풀어달라는 식의 취지의 얘기를 하고 그렇게까지 읍소하는데 나 전 의원 입장에서 나는 뭐 내가 중립을 선언했던 만큼 나서지 못하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어떤 정치적인 당내 어떤 요구 사항들에 대해서 본인도 이제 원내대표를 지냈던 그런 지도자급 의원으로서 뭔가 당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런 측면이 이제 명분이 되었다면은 그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상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렇죠. 나 전 의원이 명시적으로 말할 수 없는 처지에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협위원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와 이렇게 오찬회동을 하고 당의 어떤 그 앞날을 걱정하고 그다음에 총선 승리 위해서 여기 헌신하겠다고 한 것이 사실상 그 나에 대한 지지 선언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해 달라고 이제 말하자면은 본인이 이제 김기현 후보 입장에서는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근데 이제 이것이 지지 선언으로 그러면 그 당원들이 과연 받아들일 것이냐라의 문제는 좀 차치해 놓더라도 최소한 나경원 의원이 이번 전대에서 역할이 없다고 했는데 저렇게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기자회견장에 저기 선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어떤 영향은 일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타이밍적으로도 실제 오늘 여론조사 하기 직전에 그런 타이밍이었고 또 지금 사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출렁거리를 고른 타이밍에 저 나 전 의원의 사실상의 이제 지지 선언이라고 해석될 만한 그런 이제 그 연대가 성사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지금부터 굉장한 추세선을,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의 상승세에서 추세선을 그릴 것이냐, 아니면 다시 김기현 후보가 지금부터 조금 말하자면은 더 간극을 좁히면서 본인이 다시 유리했던 지점으로 돌아가느냐, 이 부분은 이번 주말을 고비로 저는 여러 가지 좀 측면에서 좀 그 추이들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지금의 이 행보가 나 전 의원의 앞으로 정치의 미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나 전 의원이 실수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렇게 한 것이요? 네. 그러니까 당장은 반윤이라고 하는 딱지를 떼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워낙 공격을 많이 당했잖아요. 뭐 대통령실로부터 노골적으로 공격을 당하기도 했었고요. 당내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 나경원은 안 된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앞으로 정치 행보, 특히 내년 총선을 겨냥하는 행보를 생각한다면 네. 일단 반윤 딱지를 떼주는 게 나 전 의원 입장에서는 도움이 상당히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뭐 어떤 형태의 지지 선언이든 간에 김기현 후보를 지지하는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이제 김기현 후보가 진짜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 나 전 의원의 뭐 요청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불이칠 수 있겠어요. 이번에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단기간에 있어서는 정치 행보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이번에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고 그리고 김기현 의원의 손을 사실상 들어주는 과정을 통해서 나경원이라고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갸우뚱하시는 분들이 저는 많아졌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소신이 과연 있는 정치니까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 전 의원을 원하는 당원들도 분명히 있었고 여론조사 결과로 봐도 나 전 의원이 지지율이 나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아무리 뭐 대통령실에 압력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보였을 경우에는 출마 선언을 사실 했었어야지 맞는 거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하면. 근데 거기에 끝내 굴복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본인 스스로가 전당대회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서 김기현 의원을 뭐 지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소신 있고 줏대 있는 정치인으로 보이긴 좀 어렵다. 그러니까 정치적 무게감을 오히려 더 빼버리는 다이어트하는 그런 행보를 보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렇다면 과연 지지율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컷오프 여론조사 이제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도 한번 저희가 보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저희가 말씀드릴 것이 두 개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리얼미터에서 조사를 한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자 대결이고요. 김기현 후보가 45.3%, 안철수 후보가 30.4%로 김기현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게 리얼미터에서 6일, 7일, 어제 그리고 그제 이틀 동안 진행이 된 겁니다. 근데 이게 다자고 양자로 진행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도 격차가 좀 있는 모습입니다. 안철수 의원이 좀 떨어졌고 김기현 의원이 그전보다 올라서 52.6%, 양자로 갔을 때는 절반 이상의 득표를 한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리얼미터에서 6일과 7일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만은 아니에요. 또 나와 있는 조사가 이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것 외에도 뭐 한길 리서치에서 조사한 것은 또 다른 내용도 있는데 일단 지금 보여지는 모습이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한길 리서치에서 보여드리는 화면인데 여기선 또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뭐 접전을 벌이고 있지만 아까와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으로 나경원 전 의원과 연대, 그러니까 그 공감대를 형성한 뒤의 효과가 과연 김기현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 양자 대결에선 안철수 후보가 또 앞서는 모습이거든요.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서 또 다르고 특히 이게 한길 리서치는 조금 전 보여드렸던 것과 다르게 4일에서 6일, 그러니까 조금 더 전에 진행이 됐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두 분 평론가께서 저희가 많은 얘기를 했지만 이 여론조사 결과들 그리고 앞으로 추세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나온 거 보면 이제 그 아마 한길 리서치가 조금 뒤고 예. 그다음에 이제 아주 근접한 거는 리얼미터 조사잖아요. 그럼 지금 시계를 되돌려 보면 지난주 일요일이 최고 기점으로 대통령실과 안철수 의원이 굉장히 격렬하게 충돌했죠. 그래서 이제 윤한연대는 쓰지 말아라, 안 쓰겠다. 그다음에 그건 대통령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충돌했던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핵심 당원들에게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후보 마케팅이나 세일즈는 하지 말아라는 신호를 분명히 보내줬고 그런 점에서 또 안철수 의원이 수용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 윤심은 결국 안 의원에게 있지 않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것을 지지층에게 주는 데는 저는 충분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것이 여론조사상에 반영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른 기관에서 한 것은 이제 좀 약간 격차가 좁혀 한길 리서치 한 건 조금 격차가 안철수 의원이 오차범위 내지만 앞서는 것으로 나온 거는 예. 이런 부분에도 저는 어쨌든 이게 뭐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우스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론조사의 어떤 회사냐에 따라서 일정 부분 여론에 그 응답하는 것도 좀 달라진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조금 사실 어찌 보면은 두 양 기관의 조사가 좀 완전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나기 때문에 정말 표심이 어떻게 갈 거냐 이렇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번 그 당대표 선거에 참여하는 책임 당원들이 1월 31일 기준하면은 바로 이제 79만 명이 좀 넘는다 그래요. 근데 이게 수도권이 이제 37%가 되고 영남이 이제 합하면 40% 정도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고르게 인구 분포별로 돼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럼 이 80만 당원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저는 이제 이제부터 계속 여론조사 나오잖아요. 추세선이 보여질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쪽에 따라가는 경향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근데 이 두 여론조사가 보여주는 거는 확실하게 어쨌든 두 사람의 우열을 가리기 좀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는 거 모습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김기현 의원도 이제 중반의 열세,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 이후 조금 왔었던 그런 조금 불리했던 환경들을 뒤덮다. 이런 것도 충분히 보여지고 있고 안철수 의원이 얼만큼 또 더 약진하는가의 모습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원 분포가 수도권, 영남 고르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것들이 그러면 핵심 지지층에는 반영되겠지만 이런 그 전국적인 이런 단위에서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요것도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지금 나온 저희 지지층 여론조사의 어떤 흐름과 나 전 의원이 이제 김기현 의원을 사실상 이제 지지하는 이 모양새는 앞으로의 어떤 변화에는 어떤 영향을 좀 주겠습니까? 앞으로도 여론조사 나올 때요 다자고도하고 양자고도를 잘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왜냐하면 결선 투표제가 없었다고 하면 또 모를까. 결선 투표제가 생긴 상황에서 만약에
뭐 서로 간의 지지율 격차가 다소간에 있다 하더라도 결선 투표로 갈 경우에는 판이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양자 조사하고 다자 조사는 표심이 달리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걸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첫 그 본경선에서 첫 1차 투표에서 그냥 바로 과반을 얻고 싶어 할 거예요. 예. 왜냐하면 결선 투표로 갈 경우에는 후보 간의 연대의 가능성이 열려 있게 되거든요. 예. 특히 수도권이나 젊은 층의 표심이 지금 천하람 후보 쪽으로 가 있는 지지율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한 10% 안팎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변수도 우리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컷오프로 지금 탈락한 이른바 보수 유튜버라든가 일부 그 후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후보들이 김기현 후보 쪽으로 안 가겠다 이런 식의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 층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것까지도 사실 변수로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가 굳이 나경원 전 의원한테 가서 손을 내밀고 바짓가랑이를 잡으려고 했던 이유는 예. 1차 투표에서 끝내고 싶다고 하는 마음이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추세선으로만 보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세를 좀 이렇게 꺾어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다급하게 윤 대통령의 메시지라고 해서 방해꾼이자 적이다. 이런 식으로 안철수 후보는 우리 식구가 아니니 믿을 수가 없다는 메시지를 사실상 던져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던진 것도 그것과도 무관치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만약에 과반으로 가기 위해서면요. 과반이 나오려면은 1차 투표에서 지금 뭐 황교안 후보부터 시작해가지고 천하람 후보까지 득표율이 20%가 20%도 아니죠. 한 10% 이내로 그냥 묶어둬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도 적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근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요? 제가 볼 땐 그게 쉽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예. 50% 이상 득표가 지금 될 수 있겠나 싶은데 앞으로 그래서 대통령실과 김기현 후보의 움직임을 조금 더 예의주시하면서 살필 필요가 있다. 네. 지금까지 당무 개입했던 것보다 더 노골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경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1차 투표에서 그렇게 끝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바람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김기현 후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 이런 점들을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눈에 띄는 김기현 의원의 행보 중에 하나가 색깔론인 것 같아요. 이제 안철수 의원을 계속 압박하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하다고까지 지금 강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의견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김기현 의원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보수 정당이잖아요. 국민의힘이 예. 보수 주류 정당인데 보수 주류 정당의 가장 특징적인 사안 중에 하나가 안보관이 매우 아주 보수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최소한 대북 정책이라든가 안보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는 게 특히나 이제 책임당원들의 이제 그 모습들이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안철수 의원이 이제 단일화도 했고 공동정부를 꾸린다고 하면서 이제 인수위원장도 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10년 전에 당신의 당신의 그때 안보관 어땠느냐, 사상은 어땠느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죠. 그래서 신용복 교수에 대한 그 조문 문제라든가 사드 배치 발언을 문제 삼고 있는데 저는 핵심 지지층에게 이거는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이렇게 불안한 혹시 안보관이 좀 약간 이렇게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분을 당대표 뽑을 수 있느냐 이 얘기를 우회적으로 이제 다 당원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국민의힘을 놓고 보면은 전당대 역사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들이 있어요. 말하자면 김무성 대표도 뽑은 정당이고 황교안 대표도 뽑은 정당이고 예.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도 뽑은 정당이고 또 호남 출신의 이정현 대표도 당대표를 뽑은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말하자면 어떤 전략적 투표에도 능하고 그다음에 어떤 주류의 담론을 행사하는데도 굉장히 말하자면은 이런 그 어떤 당원들의 어떤 생각들이 굉장히 좀 말하자면 좀 다 그렇게 보수 성향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양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정당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안보관 문제를 계속 공격을 해서 끄집어내는 게 과연 효과적일 것이냐. 뭐 이거는 저는 뭐 이건 그 김기현 의원 캠프에서 효과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그렇죠. 꺼내들었겠지만 예. 과연 이것이 얼마만큼 먹힐지 저는 그건 모르겠고 더더군다나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제 TV 토론이 있단 말이죠. 예.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뜨거운 공방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얼만큼 선제적으로 잘 방어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또 이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정당으로 중도의 10년 정치를 뛰어넘어서 여기 온 이상 여기에 또 걸맞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해명만 넘어서
내가 이제부터는 이런 어떤 그 말하자면 보수 정당의 대표가 되겠으니 내가 이러이러한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습니다라는 걸 얼마큼 그 유권자들, 그러니까 그 당원들에게 호소력 있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단순히 해명을 넘어서 본인의 이제 신념을 드러내야 될 타이밍이 왔고 아마 그것을 김기현 후보는 집요하게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오히려 이제 윤심 논란이 사그라들었기 때문에 이제 말하자면 본인들의 정체성 검증이 이제 2라운드의 예. 핵심 사안으로 저는 부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색깔론 입장을 내겠습니까, 안철수 의원이? 아니요, 색깔론에 대해서 입장을 내면 그 프레임에 오히려 빠져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이와는 조금 더 별개의 행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라는 사람이 안 보여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당원들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김기현 후보를 보고 찍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당대표가 어떤 사람이면 좋을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색깔론을 제기하는 것도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경우에는 당이 불안해질 거야. 대통령하고 손발이 잘 안 맞을 거야 라고 하는 일종의 불안한 후보라고 하는 낙인을 찍으려고 하는 의도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여기에 같이 싸움에 말려들 필요는 전혀 없을 것이다. 또 앞으로도 안철수 후보는 김기현 후보하고는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 결국 대권주자잖아요. 김기현 후보는 대권주자로 분류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아무리 본인이 욕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안철수 후보하고 지금 싸우는 모양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좀 뭔가 당의 비전이나 정책 이런 쪽으로 무게중심을 좀 옮겨가서 선거운동을 좀 페어하게 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예. 그리고 TV 토론이나 이런 과정에서도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또 이야기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정계 개편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게 시작된 게 심평 변호사가 안 후보가 대표가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하고 정계 개편을 통한 뭐 신당 창당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나왔고 거기서 어떤 주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지목이 됐었던 게 김한길 전 대표란 말이죠. 근데 김한길 전 대표가 입장을 냈습니다. 어떤 만남을 가진 적도 없고 구상을 갖고 있지 않다.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도 없어야 할 거다. 일축하는 모습이었는데 정계 개편 관련한 이 가능성들 이렇게 나왔던 것 그리고 부인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정계 개편이라는 게 사실 어떤 동력과 그다음에 어떤 명분, 그다음에 이런 정치적 환경들이 조성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심평 변호사 얘기는 그거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당선된다, 혹시나 당대표로 당선된다면 대통령이 탈당할 것이다. 사실 이거는 정말 그 심평 변호사의 뇌피셜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정말 설익은 얘기들, 그러니까 현실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얘기들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후원회장을 맡았다가 지금은 김기현 후보 후원회장을 맡았다 물러났지만 예. 굉장히 저는 이건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앞으로 미래로 가고 이제 좀 말하자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동력이 되어야 할 정당이 오히려 말하자면은 분당의 가능성을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 당원들이 여기 참여하고 있는 당원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상당히 그 근거도 없는 얘기들을 아마 캠페인 전략으로 심평 변호사 할 수도 있었지만 여기에 대통령의 탈당이라는 단어까지 끌어들였잖아요. 그러니까 김한길 위원장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여기에 대해서 맞다 아니다를 얘기하면 더 큰 논란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본인이 선을 그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대통령이 탈당하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본인 자체도 그 역할을 할 생각이 없고 국민통합위원장에 주력한다는 얘기는 김한길 위원장이 선을 긋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앞으로도 발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김한길 위원장이 선을 그었다고 보여지고요. 심평 변호사는 어쨌든 이제 후원회장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된다 그러면은 이 대권, 그러니까 경선 방향이 이상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원들의 어떤 그런 현명한 판단을 받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말하자면은 얼토당토하는, 아주 서리거나 아주 그리고 우리가 예측도,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한 이런 이야기들을 꺼내가지고 경선판을 좀 약간 오리무중으로 가는 것들은 좀 자제해야 될 것 같은데 심평 변호사가 어쨌든 저는 이번 발언만큼 대단히 부적절했고 타이밍도 매우 안 좋았다라는 말씀 저도 드리겠습니다. 예. 해프닝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뭐 시나리오로 검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지금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어떤 그동안의 언행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안철수 후보가 윤한연대 얘기하고 윤핵관 얘기했다고 적취급하잖아요. 방해꾼이라면서요. 근데 심평 변호사에 대해서는 왜 경고 메시지 안 날립니까? 심평 변호사는 대통령 측근 아니라고 왜 부인 안 합니까?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지금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심평 변호사가 그동안에 뭐 이런 흐름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면 뭐 그런 시나리오도 안에서는 검토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저는 이제 이번 전당대회 보면서
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본말이 자꾸 전도돼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당대표 뽑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죠?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뭐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총선에서 이기겠다고 하는 모습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국민 다수 여론하고도 배치되는 굉장히 보기 흉한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도 하고요. 뭐 대통령의 당, 사당화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보이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뜻에 맞지 않는 당대표가 집권 여당에서 나오면 대통령은 탈당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 거야. 대통령 사당화하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올 때 과거 민주당이 뭐 성추행 사건이나 이런 것들 연이어 터지고 난 다음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을 때 연이어 연전연패했단 말이에요. 네. 그때 상황이 자연스럽게 연상이 된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 또 대통령 다 마찬가지인데요.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고 하면 당이 어떤 확장성을 가져나갈지 나중에 가서 국민들이 이게 심판의 대상으로 볼지 안 볼지 이걸 좀 염두에 두고 어떤 행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을 이제 하게 됩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제 상정권을 쥐고 있는 김진표 의장이 표결 처리에 이제 동의를 했다고 하기 때문에 예상대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두 분은 탄핵의 필요성 그리고 이 과정 어떻게 좀 보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당이 저 최악의 카드를 꺼내 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탄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사안이 있을 때 해야지 직무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어서 말하자면 당신이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했다는 식의 탄핵은 이건 헌정사에 없었던 탄핵이었죠. 그리고 지금 명백하게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뭐 정무적으로 대통령께서 그러니까 인사권자로서의 거취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이것을 헌법과 법률에 위배됐다고 명백하게 나올 것도 없는 상황을 가지고 저는 이 타이밍에 꺼내들은 거는 어쨌든 이렇게 맞불을 놓음으로써 무언가 이재명 대표가 요즘 최근 계속 이제 검찰에 불려가는 이런 상황에서 뭔가 다른 좀 프레임을 전환시킬 의도가 있겠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지난번 해임 건의안 처리 사실 하려면 그때 직후에 하든가 했었어야 되는데 왜 3개월씩 지난 지금 와가지고 다시 또 이걸 카드를 꺼내 듭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온전하게 민주당이 좀 잘못 판단한 것 같고 전술적으로도 자 그러면 이게 헌법재판소로 갑니다. 그러니까 만일 탄핵이 성사가 되겠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지금 의석수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럼 가면은 여기서 그 검사 역할을 맡는 소추위원이 국회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위원장 아닙니까? 그러면 김도읍 위원장도 율사 출신인데 과연 정말 이 장관이 탄핵 소추되어야 됩니다 하고 열심히 강변하는 논리를 만들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것도 쉽지 않은 사안일 뿐더러 지금 더더군다나 이렇게 탄핵을 해가지고 장관이 직무를 정지시킨 버린다면은 많은 국민들 특히나 중도층 입장에서는 이거 장관을 공백 상태로 만들므로써 이건 대통령을 공격하려는 일종의 말하자면 매우 정략적이고 아주 그런 정파적인 문제로 치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이번 타이밍에 꺼내든 거는 아무리 100번 얘기해도 이거는 설득력도 떨어질 뿐더러 전략적으로도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 해임 건의안 때는 김진표 의장이 좀 중재를 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이번에 탄핵 소추안에서 지금으로서 알려진 바로는 바로 오늘 표결을 한다고 하고 아무래도 의석수를 생각하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민주당이 이런 결정 최악이라고도 최평론가는 평론을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악이 아니라 최후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후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동안의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정부 인사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참모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태원 참사 터지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추모 기간이라고 지정을 해버렸어요. 다른 어떤 것들을 얘기해도 하기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상민 장관 계속 해임한 얘기가 나왔어요. 나왔을 때 그래도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얘기했을 때 대통령이 그냥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국정조사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국정조사 끝나고 난 다음에 책임 여부를 묻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찰에서 수사할 때 그러고 난 다음에 수사 결과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하겠다 그랬잖아요. 다 없던 일처럼 돼버렸잖아요. 이상민 장관 책임 없습니까? 없다고 얘기할 수 있는 국민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장관은 지금이라도 저는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우리 국민의 정서와 인식하고 저는 부합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통령하고 가깝다는 이유로 대통령 말 잘 듣고 그거 앞장서서 뭐 경찰국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번에 경찰 인사도 말도 안 되게 지금 경찰국 반대했던 총경들 전부 다 좌천시켰잖아요. 윤 대통령도 자천당한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봐도 네. 이상민 장관은 저는 해임해야 되는 상황이다,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탄핵이라고 하는 절차는 또 다른 측면이 있잖아요.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어야 한다, 위배가 됐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뭐 김도읍 탄핵 소추위원장이 제 역할을 안 하든 간에 그는 헌법재판관이 판단할 문제일 거고요. 대통령의 탄핵에 있어서는 헌법 조문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문구에 기대는 것이지만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안전 주무 책임 부처장이에요. 그리고 재난안전 기본법에 이런 재난에 대해서 사전에 그걸 예방하고 그리고 사후에 만약에 사고가 터졌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대통령 탄핵 문제와 이상민 장관 탄핵 문제를 등치시켜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니까 결과는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무기명 투표입니다. 150명이 찬성하며 의결이 되고요. 다만 민주당 내에서 꾸준히 이제 반대 의사를 이제 표한 의원들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기 때문에 반대표가 나올 가능성에 대한 추측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나오는지는 뭐 결과를 보고도 모를 것 같긴 한데요. 예. 저는 무난하게 통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금까지 보였던 이태원 참사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대응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 최소한 야당 의원이라면 또 그동안의 여러 절차 과정들을 통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듣고 안 듣고를 떠나서 설득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럴 때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이거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해요. 150석을 넘어서 통과는 통과하더라도 그래도 야당 안에서의 반대 목소리, 그러니까 역풍의 우려에 그렇게 대한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야당 안에서도 그렇게까지 반대라고 할 만한 목소리가 표로 드러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관 탄핵 문제 앞으로 한 3개월이 걸릴지 6개월이 걸릴지는 알 수가 없는데요. 그때 가서 탄핵이 기각됐다 하더라도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큰 역풍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국민 정서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가결이 된다면 국무위원의 첫 번째 탄핵 소추가 되는 사례이기 때문에 더 국민적인 관심이 가는 지금 상황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추후 진행이 되고 오늘 본회의 전에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단독 처리가 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또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저도 짧게 한 말씀만 여기 관련해서 드리면 예. 듣고 민주당이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자면은 지도부의 위임한 사안이잖아요. 당내에서 찬반이 격렬히 벌어지니까 그러면 지도부가 판단을 했는데 또 바꿔서 당론으로 채택했어요. 저는 이건 예. 표단속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너희들이 왜 반대하냐 이렇게 몰아세우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과정을 통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지금 이탈표가 나오기는 상당히 좀 말하자면은 좀 뭐랄까 좀 강압적인 그런 분위기가 사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통과를 할 수 있으나 저는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과정도 그건 뭐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 예. 저는 이것도 여론에 매우 안 좋게 반영하는 것은 저는 그렇게 장관의 직무를 국회가 다수당의 힘으로 완력으로 정지시킨다는 게 과연 얼만큼 이게 국민들 눈에 동의할 수 있는 지점이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조금 지도부에 위임한 걸 그냥 자신 있게 간 게 아니라 당론이라는 형태를 우회해서 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전략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김준표 의장을 만나기도 했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표결이 진행이 될 걸로 보이고요. 진행이 되게 된다면 저희가 관련된 소식들 바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제를 좀 바꿔서 이재명 대표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번에 출석할 때도 그렇고 주말에 출석하겠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지금 나온 바로는 10일 금요일. 근데 이게 또 시간에 대해서 검찰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9시 반 검찰은 요구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는 11시에 출석을 하겠다. 최고위원 회의까지 맞추고 출석하겠다는 건데 이런 신경전들 계속 이어질 걸로 좀 예상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 나간다고 하니까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이 마침 또 공교롭게 들어가는 이런 모습 보이기도 하고요. 검찰이 오히려 더 이재명 대표의 길을 꺾으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과거 이전에는 1차 소환 조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과연 소환 조사에 응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네. 결국은 이제 태도가 좀 바뀐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막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사실은 이전에 구속을 했던 뭔가 기소를 했던 사람들의 공동 정범이라고 공소장에 아예 기재를 해버리는 방식으로 더 이상 수사를 기피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리고 있잖아요. 계속 궁지로 몰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야당 대표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 비가 소나기가 내리면 맞아야죠. 방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져줘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을 통한 야당 대표의 탄압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앞으로도 아마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또 검찰에서 더 부를 있겠죠. 가능성이 몇 번이든 더 부를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안 나간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탄압을 당할 때에는 탄압 당하는 희생자가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뭐 다소간에 뭐 출석하는 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아주 세부적인 문제일 거고요. 계속 나가서 조사를 받는 이런 형태의 대응 방안들을 취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어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근데 조금씩 밀리는 모습 보이잖아요. 이를테면은 처음에 출두할 때는 굉장히 그때 물론 그때 성남 FC 사건으로 예. 성남지청에 출두할 때 그때 예. 어마어마한 세과시 해서 비판 많이 받았잖아요. 그랬더니까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주중에 일을 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가겠다 하면서 예, 예. 그때는 또 인원을 축소시켜요. 근데 이번에는 예. 금요일 날 갑니다. 그 이재명 대표 논리대로라면 금요일까지 일을 해야죠. 근데 이번엔 금요일 날 출석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 저는 이재명 대표가 결국은 이제 이렇게까지 출두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적인 국민과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조금씩 이제 전략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좀 밀리는 거죠. 왜냐하면 명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금요일 날 출두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갈등은 이제 기싸움은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시간대로 얘기를 하는데 예. 저는 뭐 9시 반이나 11시나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재명 대표 나가면은 진술서로 가름하고 변호인단 옆에 앉혀놓고 그냥 묵묵부답으로 일관할 텐데 네. 사실상의 진술 거부권을 행사할 텐데 과연 뭐 이렇게 시간 가지고서 다투는 게 뭔 큰 의미가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야간 조사까지 안 할 거면은 최소한 시간을 좀 줄이는 게 어차피 대답 안 할 거라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진술서로 가름하는 시간 벌기가 조금 유용한 도구겠죠. 그래서 이제 시간 가지고 저렇게 실랑이를 벌이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더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제가 보기에 검찰이 이번만 소환한다 그러면은 이제 기소 여부를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뭐 병합을 하든 뭐 별도로 가든지 간에 저는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이번이 마지막 소환일 것 같은 생각이 다른 들고요. 이제 조사들이 진행되고 있기 백현동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이제 예. 별도로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또 새롭게 시작한 사안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건 또 계속 나가겠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재명 대표가 이번 말고도 사실은 또 그 김문기 씨를 모른다는 혐의로 그건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고 있는 예. 지금 기소된 것도 기소됐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오기 때문에 이제는 국회가 그러니까 검찰이 어느 타이밍에는 이제 국회로 체포동의안을 보낼 거라고 저는 봐요. 어차피 국회에 열려 있으니까 이제 이런 체포동의안과도 별개로 계속 사건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그런 측면에서 이건 이재명 대표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아닙니까? 그런데 당의 수석 대변인이 출두 여부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도 저는 이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죠.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과거 기초단체 광역자치단체장으로 재직했던 시기의 비리를 가지고 조사하는데 당에서의 수석 대변인이 검찰과 조율 사안들을 그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합니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민주당이 좀 분리 대응을 한다 하면서도 결국은 일체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당과 이재명 대표 일체화 전략인데 이게 과연 좀 이재명 대표를 어떤 단일 대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겠지만 우리 국민들과 중도가 바라볼 때 과연 이렇게 일체화 전략이 얼마큼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전 상당한 의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반론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일체화 전략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일체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그 대선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같은 야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이렇게까지 수사한 모습 본 적 있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윤석열 대통령이 대하는 태도랑 좀 별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야당 대표를 이렇게까지 털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나? 수사 뒤에 수사 뒤에 수사가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야당 그냥 대표가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은 적도 헌정사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의혹만 제기하면 다 혐의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주장만 나오면 혐의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검찰은 그냥 혐의점만 두면 그냥 죄인 만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거의 사례가 그랬고요. 이런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데 야당 의원들이 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당대표가 알아서 하시오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거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하실 때 팩트가 좀 틀린 게 있는데요.
금요일 날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요구한 게 아니라 검찰이 요구한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일을 금요일 날까지 해야 되기 네. 때문에 난 토요일 앞으로 아니 주중에 그러니까요. 주말에 가겠다는 주말에 나가겠다고 또 하니까 금요일에 온 것은 굳이 금요일 날 여론의 반응. 나오라고 얘기한 게 검찰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론의 네. 반응이 안 좋으니까 이제 주중으로 다시 출두하는 걸 선회한 거죠. 그래서 저는 아니, 이재명 그게 대표가 아니고요. 여론과 명분에 밀리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린 제가 거죠. 진짜 팩트가 틀리다고 말씀드린 건 주말에 나가겠다고 하니 굳이 금요일 날 나오라고 검찰이 요구를 해서 금요일 날 나가는 것이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거하고 정반대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금요일 날 나오라고 했는데 일하기 때문에 나는 토요일 날 나가겠다고 한 거 제가 그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검찰은 가급적이면 이재명 대표가 출석하는 모습, 뭔가 혐의가 있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그게 지금 수사할 때. 그게 날짜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통 정치인들은 그러잖아요. 주말을 선호하죠. 보통 토요일 날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주말을 지나고 나면 이슈가 사그라들잖아요. 최소한 금요일 날로 당기면 이슈가 좀 더 커지는 측면이 있잖아요. 저는 그걸 겨냥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을 때 서면 조사로 대체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마치 엄청나게 잘못하는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요. 피의자가 자신의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얘기를 안 하면 우리나라 검찰은 유죄 입증 못하는 존재입니까? 우리나라 검찰은 피의자가 입 못 열면 유죄 못 만듭니까?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피의자가 말하는 거 가지고 자꾸 시비를 삼습니까? 그러니까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는 건 그건 인권의 측면에서도 본인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뭐 그런 사례 여러 차례 들었지만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방어권 행사 안 했습니까? 다 했잖아요. 자기 휴대폰 절대 안 열어줬잖아요. 근데 법무부 장관도 그렇게 하는데 왜 야당 대표가 자신의 방어권을 주장하면서 아무 말 안 한 것도 묵비권도 네. 아니고 서면 조사로 대체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왜 비난합니까? 아니, 비난 안 했어요. 지금 비난 안 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네. 줄이려고 하는 게 본인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말하기가 어려워지니까 그러면 시간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출두 시간 좀 뒤로 미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뭐 피의자 방어권을 보장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건 하기 나름인데 저는 그렇지만 최소한 본인도 법률가이기 때문에 내가 말하자면 내가 죄가 없다라고 늘 얘기하니까 그러면 조목조목 검찰의 질문에 대해서 반박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내가 아님을 해야 되는데 진술서를 가름하겠다고 얘기하니 저는 무언가 자신이 없고 본인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네, 이거 전략이니까요. 뭐 이거는 저희가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짧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제 대정부 질문이요. 뭐 예상했던 대로 전 정부 탓이냐 현 정부 탓이냐 하면서 이 경제 문제 이야기 나눴습니다. 사실은 계속 저희도 이 얘기할 때마다 도돌이표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뭐 어제도 크게 다르진 않았는데요. 두 분께서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뭐 이게 사실 정부가 본회의에선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또 전 정부 탓 아니면 민주당은 현재 관리를 못한 현 정부 탓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요. 본질적으로 지금 난방비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빨리 위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좀 그다음에 아주 제도적으로 하는 것을 좀 정부가 고민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횡재세 같은 단어로 저는 얘기할 게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 민감한 이슈들은 최소한 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거치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상당한 또 이런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마치 횡재세 도입하면은 이런 난방비 폭탄 해결되는 듯이 얘기하는 건 이것 또한 포퓰리즘이다 말씀드리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정 운영에 있어서 무한 책임은 현 정부가 지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정부가 이건 갖는 게 맞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 요인을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을 찾을 수 있고 국민한테 설득할 수 있지만 그것 탓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일을 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지금 현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개월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책임지고 정책을 수립하는 게 맞고 네. 민주당에서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포퓰리즘적인 얘기를 하면서 돈 풀어라 뭐 해라 이런 추경해라 하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저는 바로 직전의 여당 그다음에 지금 제1야당으로서의 그런 책무는 아니다. 아주 무책임하고도 그냥 선정적인 그런 선동적인 용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안 들리나 봐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뭐 재정 건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역으로 또 감세 정책을 추진해 왔잖아요. 근데 그리고 국민들이 난방비 문제로 힘들어하니까 또 다시 또 재정을 쓰겠다고 합니다. 근데 쓸 재정이 부족해요.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이런 자꾸 상황으로 본인 스스로가 지금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윤석열 정부는 임기 끝날 때까지 문재인 정부 탓하지 않을까 좀 걱정돼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예요. 이제는 누구를 탓하지 말고
해결책을 내놓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정유사 4개 순익 보니까 한 10조가 넘을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정유사의 노력이라기보다는 국제 유가가 올라가서 생기는 이득이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지금 석유사업법도 그렇지만 이번에 취약계층 지원하는데 3천억 든다고 하잖아요. 그럼 정유사가 지대 추구 행위가 안 되려면 자기가 뭔가 노력하지 않아서 얻는 이익에 대해서 하다못해 많은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한 10%라도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횡재세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여지까지 다 닫아두고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우리 국민들이 더 부담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가격 올리는 건 당연합니다. 예. 이런 식의 태도만 취하는 것은 너무 무책임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교육사회문화대정부 질문이 있습니다. 좀 생산적인 대화가 오가길 바라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영 시사평론가,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